예, 반갑습니다. 선아님 계신 곳은 쨍쨍한가 봐요. 이쪽 경남 김해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네다바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어저께 저녁에 문자가 오셨어요. 네다바이라는 말은 제목에서 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자로. 천박하고 저렴한 표현 중에는 일본어가 딱인 경우가 많다고. 예를 들면 뭐 내다봐야도 그렇습니다만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 맛이 또 조금 안 나요. 왜? 윤석두파한테는 민주당이 또 대통령님이 또 우리가 내다바이 당했다고 하는 게 가장 표현이 난 적합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시다바리가 할 때 그때 시다바리 그죠?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다음 미국 일본 둘이 막 그냥 뭐 좋아서 짝짝꿍하면 우리는 무슨 기레빠시냐 그럼 우리가 뭐 쓰레기 남은 잔 뭐 잔반이나 먹는 또는 찌개다시 우리가 무슨 안주냐 예 그런 표현들은 뭐 난 뭐 적당하게 뭐 쓰면 딱 그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그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하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파란 줄이 쭉 나왔던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능 중에 유튜브 기능 중에 멤버십 기능이 있는데요. 이 멤버십 기능을 제가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세세한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기능들을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쭉 해놨더니 그게 이제 5월 달 들어서 유튜브에서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멤버십 제도가 가동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매월 유튜브 상에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이제 꼭대기에도 달아놨습니다만은 우리 법인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방송을 길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아직도 뭐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작성하거나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길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에서 화수목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기니 길게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과분한 후원이 좀 저한테도 마음의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파란 줄 이렇게 나오면 인사도 드리고 싶지만 길지 않은 시간 얘기하는 시간이 뚝뚝 끊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 제도를 기능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은 우리 진실의 길 사이트에서 후원하시는 건 하나 참고 하나로만 만들고요. 뭐 또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멤버십 기능을 일단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가입해 주신 우리 윤재옥 선생님이나 섬지기님, 조익균님, 또 황호열님, 상대등님, 또 선아님, 장미용님, 김옥선님 이렇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뚝 끊겨버려서 좀 당황하시거나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마킹이 되고 색깔이 달라지게 되면은 또 다른 분들한테 후원해달라는 어떤 묵시적인 그런 또 시그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좀 경쾌한 음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시그널 곡이 우리 저 Welcome to My World가 주 메이저 시그널 곡입니다만은 한 번씩 또 경쾌한 음악이 필요할 때는 또 비지스 음악도 경쾌하고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꼭지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4주년 맞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말씀을 하실 만큼 우리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뭐 대안이 있을 것인가? 어저께는 본의 아니게 국진당과 윤석두 파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들의 속사를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우리가 좀 위기의식도 느끼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뭐 적을 정확하게 보고 지피지기를 먼저 해야죠. 지피지기 자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들은 무조건 폄하하거나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잘하는 부분이 뭔가 지금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4년, 5년 그 당시에 그 위기의식 제가 그때 느꼈던 위기의식 결국 우리 2007년에는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더 큰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놓고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소 잃게 됩니다. 소 잃어도 소를 키울 것 같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만 일찌감치 고칠 수 있는 외양간은 미리 고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부동산 문제 한번 2030 대응 전략과 함께 2002년 대선에 있어서 2022년 부동산 2030 대응 전략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뭐 여유가 충분하지도 않고요. 더구나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0여 차례에 걸친 정책이 쏟아져 나온 결과로도 지금 이럴 것 같으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꽃놀이피라는 것은 계속 부동산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당과 자신들의 표를 받는 것과 2030을 환하게 만들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갈 것이 분명하다면 저 사람들은 가능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왜? 돈이 있는 집단이고 돈이 있는 집단끼리 쉽게 굉장히 커넥션이 금방 일어나는 구조이고 그것이 쫙 그냥 마치 들불에 화재가 불이 들불에 이게 이 풀밭 밑에서부터 쭉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파트 최대한 팔지 말고 지고 있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을 상당히 높여가면서 호가를 부르라든지 그럴 수 있는 자금력과 인맥과 그럴 수 있는 그룹핑이 돼 있는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 이 정책, 저 정책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2019년,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자신 있다.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이런저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서, 가장 미흡했다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 지금 그때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반드시 가격 잡을 것.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봄에 청년들이 이거 플래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약속지 왜 안 지키냐고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말이죠. 그러면 이 약속은 최대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대통령님 말씀이 우리를 심각하게 코너로 몰아가는 것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라고 한다면 자, 최근에 LH 임직원들이 10년간 이거 지난주 토요일 주말 동안에 나왔던 5월 9일 나온 뉴스입니다. 10년간 공공주택 1621호를 분양을 받았다. LH 임직원들이 이렇게 토지공사 그죠? LH가 뭡니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L은 랜드,
홈 H는 예, 홈 그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공기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직원들이 그들이 지도를 놓고 좌와 연필로 쭉쭉쭉쭉 그으면 바로 개발이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공주택을 더 분양을 많이 받는 이러한 거를 하게 된다면 이 정도 되면은 이 조직 없애버려야죠. 그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LH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체가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체가 답이다. 해체를 시킬 만큼 강력한 그런 예, 예, 그런 대책이 나와야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생애 최초의 아파트를 갖는 사람은 연령과 관계없이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주택을 갖겠다고 한다면 뭐 주택 포함입니다만은 특별 공급을 해서라도 원가에 수렴해서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또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내가 집을 가질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때까지 집이라는 주택의 문제를 조금 접어놓고 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무주택 가구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 가구에 최초로 주택하게 된다면 특별 공급을 하고 청장년인 경우 물론 요즘 결혼이 정년기가 점점 늦어져서 청년을 넘어서도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장년층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 마련을 위한 특별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든 아니면 어디서 사투리 땅이든 할 것 없이 예, 땅을 가지고 있는 국가 또 LH공사 뭐 다 다른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 정부 주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원가에 가까운 굉장히 저렴한 또는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금융 혜택을 주면서 신혼부부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면 전월세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내 집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결혼 준비가 쉽겠습니까? 집은 어떻게? 거기서 딱 걸려버리잖아요. 우리 연령대 되면, 그죠? 우리, 가족 여러분, 연령층이, 뭐 45에서 65가 95%입니다. 그리고 또 55에서 65 사이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부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잔뜩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재판만 받다 보니 제가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싹 다 처분해 버렸으니까 지금 고민이 있긴 합니다. 그러한 것이 플랜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나는 현재 주택이 없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국가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어. 그 하나로 적어도 주택이라는 문제 일단 접어놓고 그 다음 우리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젊은 층들한테는 상당한 것이 될 겁니다. 그 정도, 그 정도는 내놔야죠.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할 말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2030에 대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꼭지로는 잠깐 이제 우리가 천안함 문제만 하더라도 해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공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공군. 이 공군 얘기는요. FX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는지 FX 사업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정치가 군 앞에만 가면은 굉장히 왜소해지는 현상.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군 앞에 뭐 지금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를 피바다로 만들고 있고
우리도 과거에 지금 전두환 엊그저께 예, 광주에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도시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예, 그런 그 뼈아픈 예, 그런 예, 트라우마가 여전히 현실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정치인들 또 정치 집단 또는 정권 심지어 군대 앞에만 가면 군인 앞에만 가면 왜 왜소해지느냐. FX 사업 박근혜 정부의 FX 사업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이 F-35 예, 이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최종적으로 FX 사업의 후보가 셋이 나왔습니다. 후보가 유럽의 유로파이터,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 두 항공사가 경합을 벌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유로파이터, 미국에서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 록히드 마틴에서는 F-35A, 보잉은 F-15SE 기종이 이 세 기종이 경합을 붙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는 거의 설계도 수준 상태였습니다. 설계도. 가격은 다른 기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나는 가격이 비싼 가격입니다만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종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비행기를 몰고 전투를 할 우리 조종사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기종들을 쭉 펼쳐놓고 여론조사를 쭉 했더니 어디가 1등을 했냐면요. 유럽의 유로파이터가 1등을 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1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로파이터는 이 그 지형이 이 지상전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악지대가 많은 산악지대가 있는 이러한 전투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은 조종 능력이 뛰어난 장점이 우리 그 공군 조종사들한테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F-35라든지 미국 기종들은 주로 사막전이라든지 확 트여 있는 넓은 그죠? 중동, 이란, 이라크전 이렇게 그런 데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유로파이터를 낙점을 한 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고민이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뭔가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하나가 들어있는데 미국도 아니고 유럽 쪽으로 낙점을 찍으니 앞불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유로파이터는 이런저런 저런저런 A, B, C, D, E, F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확 배제를 해버립니다. 유로파이터를 딱 배제해버리고 나서 그러면 미국 거만 딸랑 남는데 록히드 마틴하고 보잉 이 두 개가 남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머릿속에는 록히드 마틴 F-35가 들어있었으면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머릿속에는 록히드 마틴이 들어있지만 F-15E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F-15E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마가 되는 듯이 넘어가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F-35로 확 바꿔버리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정략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고 나중에 실토를 합니다. 이게 FX 사업이 돈이 20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 4대강 22조, 그러니까 그대로 오발랩 되지 않습니까? 예, 기종에 대한 이런 뭐 비교를 해보면, 근접 공중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서 근접해서 공중전을 벌였을 경우에는 유로파이터가 최우수 점수가 나옵니다. 최우수. 예,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무슨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또 F-35가 뛰어나고 있지만 F-35도 미국 내에서 처음에 지적사항이 500개나 나왔습니다. 500개나 지적사항이 나올 만큼 문제가 많았던 기종이거든요. F-35가. 그 다음에 이 세 기종 중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F-15라든지 유로파이터는 시험 비행까지 했지만 F-35는 시험 비행까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시험 비행했다가는 그냥 바로 잘릴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한참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시험 비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F-35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에 대해서 최고 뭐 성능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주도를 해서 F-35 선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고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결국 실토를 합니다. 기종, 평가, 국민적 관심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자신이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계시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은 미국의 우리가 대미 무기 수입 현황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 중에 1등은 단연코 미국이고요. 62억 7,900만 달러. 이게 2009년부터 2018년 10년 동안, 2018년 현재 10년 동안에 6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독일, 2등이 독일, 그다음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쭉 해서 전체 94억 600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미국의 무기를 최대 소비한 나라 1등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2등이 호주, 3등이 아랍에미레이트, 4등이 한국입니다. 일본도 미국 기준 많이 가지고 무기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36억 달러 10년 동안 36억 달러 우리한테 딱 절반이고요. 대만도 절반이고요. 영국도 우리 절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고 있는데 비행기, 항공기 FX 사업도 미국에 줬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유로파이터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주고 거기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록히드 마틴 키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록히드 마틴 키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핵심 기술 4개를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계약서 상에는 핵심 기술 전부 다 이전해 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결국 드러나 버렸습니다. 중앙일보 보던데요. 이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그 당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국감에서 기술 이전 가능, 알면서도 기술 이전 가능 공식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그거 없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악천 후에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적의 전자광학 표적을 추적하는 장비라든지 그다음 고출력 전자파를 발사해서 상대방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그런 기능들, 이러한 FX 사업에 있어서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이야기를 해놓고 계약서에는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쓰지 않고 계약서에는 기가 막히게 적혀 있습니다. 노력한다. 이전해 주기로 그래서 노력한다라고 적어놓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FX 사업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 쪽으로 쭉 흘러간 배경이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계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숙하게 추적을 하십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당시 군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감에서 방사청량을 막 몰아붙였습니다. 군이 국민을 속인 것. 만약에 저기서 대표를 빼고 문재인, 군이 국민을 속인 것 하는 거를 제가 이 방송에서 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뭐 그러면은 또 자꾸 우리 보시는 분들을 헷갈리게 할까 해서 내가 문재인 대표라고 했습니다만은 군이 국민을 속인 것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FX 사업을 가지고 방사청장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F-35 핵심 기술 4개가 이전이 안 되는 줄 알고도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무려 사업비가 20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약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있던 지난해 국감 때는 방사청이 반대급부를 얻는 절충 교역을 통해 해당 기술을 이전받겠다고 설명을 했고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막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방사청 관계자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임은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것을 공식화하면 미국 측이 아예 기술 이전에 손을 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마지막까지 미국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협상 전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을 바꾼 게 됐다고 해명해요.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계약서에다가 못을 받고 공식화해도 줄까 말까 한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공식화하면 손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압박하기 위해서 계약서에서 뺐다? 이런 진짜 파리채 있으면 그냥 둘 치고 싶은데 파리채가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게 뭐냐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공식 블로그입니다. 공식 블로그 상에 그 당시에 국방위 종합 감사를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막 그 방사청 그다음 공군 관계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녹취록이 고스란히 쭉 이렇게 올라와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칼라링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해 주십시오. 예, 방사청장님.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무엇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성스럽지만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 수 없답니다. 방사청장이. 청와대는 소환 조사도 한다는데 이렇게 청와대가 방사청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그 방사청장님 답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억울하네요. 방사청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습니까? 방사청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 건에 관계에서도 제가 지금 직접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좀 아니 이 자리에서 말해 보세요. 뭡니까 이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방사청에서 조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다 자, 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다면 방사청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방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자, 방사청이 억울하다면, 방사청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조사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사청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누가 조사받아야 됩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철기 안보수석 이런 분들이 조사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A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누굽니까? 방사청이 결정한 것은 아니죠. 방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 방추위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으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뭡니까, 종전의 기종을 바꾸는 방추위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장관이 당시에, 좋습니다. 당시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서 네,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추진을 했다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F-35로 줘버렸는데도 방위사업청을 조사하겠다고 하니 왜 거기다가 엉뚱한 데다가 하느냐. 그럼 방위사업청장은 억울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 문제가 중요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감사원에서 또 이 문제를 감사를 합니다. 자, 문정부 감사원 FX 감사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2018년 10월 22일 날,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셔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FX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를 했는지 그림만 살짝 나오고 세세한 거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은 F-35 도입 과정 관련해서 FX 사업 절충교육 추진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허위 보고했다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처리합니다. 비공개 처리합니다. 밝혀야 되는데 세금이 무려 7조 7천억 원이 투입됐던 무기 구입 사업에서 위법과 허위 보고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용은 군사기밀이라서 발표할 수 없다? 그거는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방위사업 분야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을 했던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취지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서 목차라도 내놔라. 목차조차도 나오지가 않고 비공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정보공개법의 제9조 1항 2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다. 즉 군사기밀, 그것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여기에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동북아에서 있어서의 안전문제 보장, 국방, 통일관계, 외교관계, 미국, 일본, 여기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가 바로 직결이 되죠. 폭발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군인 하면 무기고 무기하면 폭발 아닙니까?
그럼 화약이 터지는, 폭약이 터지는 폭발이라는 것은 군인들로서는 그들 업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인데 폭발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예? 군사 기밀이고 국방 통일 외교 안개에 위한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현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지 여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심각합니다, 이게. 오죽하면, 세계일보가 그렇게 뭐 진보적인 매체는 아니지만 아무나 못 준다. F-35라는 존재는 친미 감별사다. 과거에는 F-16, 그 옛날, 그죠? 팬텀기로 하면 F-16. 예? 팬텀기는 F4인가요? 예. 아무튼, 친미 감별사 역할을 F-16에서 이어받은 F-35가 F-35를 사면 친미, 사지 않으면 삐릿한 뭐 유로파이터를 산다고 대한민국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록히드 마틴 키드들이 국방부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 공군 조종사들이 우리한테 가장 조종 성능이 뛰어나고 근접 공중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산악지대인 지형에서는 근접 공중전에 있어서 유로파이터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공군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한 방에 묻혀버리는 거죠. 야, 우리는 친미해야 돼. 우리는 친미잖아. F-35 안 사면 우린 찍혀.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취임하시고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지를 내보이셨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방산비리라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산비리는 왜 국민들한테 금전적인 손실을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그죠? 혈세니까 국민의 세금을 낭비를 하고 그러면 방산비리가 그러한 성격이라면 이적행위고 안보에 구멍을 뚫는 것이고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 애국 비애국의 문제라면 함선이 반파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조작하고 거짓하고 왜곡하고 둔갑시켜버린 행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적행위 아닙니까? 통일 문제에 심대하게 지장을 가져왔던 문제죠. 만약에 북한이 열받아서 그때 만약에 군사적인 행동을 가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아니 우리 가족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바로 아파트 앞집 문 이래 앞뒤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은 앞뒤로 마주보고 있는 집에 그 집에 양반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죽였어라고 살인범으로 몰아가면 당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바로 주먹 날라가면 딱 맞지요. 그죠? 그 일을 했는데 그걸 그냥 비밀로 붙여두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어느 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걸까? 그거야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발적 식민주의죠. 대한민국은 미국의 시다바리가 아니잖아요. 찌개다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둘이 짝짝꿍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레빠시처럼 쓰레기만 주워 먹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산 비리를 척결할 의지만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천안함 문제를 들여다보실까요? 들여다보시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